현대건설의 김동준 책임입니다. 프리파일링 자켓 기초 구조물 그라우팅 연결부 설계 기준 분석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기초 구조물은 뭐 크게 보면 이제 모노파일하고 자켓 나눌 수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다른 형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크게 메이저하게 나눈 모노파일이고. 이제 국내는 사실은 이제 모노파일보다는 자켓 중심으로 하다가 모노파일로 늘어나는 추세고, 글로벌하게는 이제 모노파일이 이제 메이저인데 자켓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모노파일 증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도 좀 계속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사실 뭐 토픽은 주로 뭐 자켓 쪽입니다. 프리파일링 관련된 내용이고. 자켓이 국내에서는 이제 해상풍력 이전에도 이제 다른 항만 구조물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쓰였었고,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켓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노파일이 굉장히 빨리 시공되는 데 반해서 자켓은 사실 좀 시공 공기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하게는 이제 자켓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오일앤가스 쪽에 쓰이던 이제 공법이 아니라 프리파일링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어쨌든 그 속도를 많이 높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국내도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프리파일링 자켓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신한우이 프로젝트에 지금 막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제 사실 뭐 약간 재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쨌든 뭐 설계 최적화 및 경량화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해외에서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엔지니어들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국내 역량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설치 선단하고 이제 공법도 개선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급망 관련해서 국내 중소기업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거는 좀 이제 유럽이나 대만 상황하고 해상 조건이나 지반 조건이 사실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거에 좀 대응해서 시공 쪽 엔지니어링하고 공법들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켓에 대해서 이제 샘플로 저희 그 현대건설이 시공했던 서남의 1단계 실증 단지고요. 위에 터빈 있고 이제 아래에 기초 구조물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켓하고 파일이 있는데, 파일하고 자켓 결합이 이렇게 이제 그 레그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식이고, 이제 포스트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파일도 이제 도사 구간, 안마 구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하고 레그 결합이 이렇게 이제 어떤 긴 구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연결부 측면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서남의 실증단지 사례고요. 시공 순서를 보면 여기 이제 자켓을 먼저 놓습니다. 자켓을 놓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여기 꽂아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그 자켓을 통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용접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RCD 굴착을 해서 핀 파일 넣고 이제 그라우팅하고 TP 설치하고 이런 순서로 먼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파일을 놓기 전에 이제 자켓을 먼저 놓는다. 이런 이제 포스트 파일링 특징이고, 뭐 요것도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사실 자켓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던 공법이고, 해상에서 이제 작업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장점이 굉장히 있는 공법입니다. 근데 이제 프리파일링 해상 풍력에 대로 오면서 조금 더 이제 공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앤가스 구조물은 뭐 사실 한 개, 두 개 이제 이 정도로 만드는데, 해상 풍력은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때 이제 그 기간을 예를 들어 한 3년 정도에 맞춰가지고 하는 리퀘어먼트가 생겼고, 그래서 사실은 좀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프리파일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틀을 넣고
파일을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켓을 여기에 맞춰서 넣고 이런 순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거가 이제 파일하고 요 자켓의 하단하고 연결하는 이런 연결부가 이제 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연결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포스트 파일링 방식에서 연결부가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 레그를 통해서 이제 파일과 결합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기존에 어쨌든 뭐 오일앤가스나 항만 구조물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검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 자재 측면에서. 그리고 좀 더 심해의 이제 대형 구조물로 가면 그 오일앤가스 방식에서 이제 파일 슬리브 방식도 많이 쓰여 있고, 이것도 역시도 이제 사실은 사례들 그리고 오랜 기간 운용을 하면서 이제 검증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드린 프리파일링 방식의 요 이제 방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방식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이제 사실은 설계는 하고 있지만 시공은 이제 처음 하고 있는 상당히 이제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조심스럽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길이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연결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받아야 되는 응력이 높고, 그 다음에 어쨌든 터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가 작용해서 인발과 압축이 어쨌든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경험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모노파일 연결부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놨는데, 좀 연결부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개선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연결부에 대해서 설계부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계기는 국회 그리고 이제 그 걸프만에서 그 오일앤가스 쪽에 이제 해상 시추 시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디벨롭 많이 이제 설계 방법들이 디벨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해 쪽 이제 영국 시작으로 노르웨이 쪽에서 많이 했고, 또 미국에서도 걸프만 쪽에 많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한 기준들이 그걸 이제 백업하기 위해서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라우팅 연결부 강도의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DMV에서 이런 것들을 뭐 사실은 뭐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기에 반영된 것도 있지만 뭐 반영 안 되는 것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특성이 이제 모노파일하고 자켓에 대해서 좀 다른데, 모노파일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축 하나에 충력도 작용하고 모멘트도 작용해서 요 왼쪽 면하고 오른쪽 면에 이제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모멘트 때문에 요 면에 이제 노멀한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사실은 이제 좀 크게 작용을 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켓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쌍으로 그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고, 모멘트를 받으면 이제 한쪽은 눌리고 한쪽은 인발이 생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부 설계할 때는 이렇게 이제 왼쪽, 그러니까 바깥쪽 이제 그 파이프하고 안쪽 파이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쉐어키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오일앤가스 쪽에 이제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 기준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미국의 대표적으로 이제 API 기준은 연결부 산정식이 뭐 상대적으로 시프트하게 돼 있고요. 유럽 쪽은 이제 영국 쪽,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리된 DMV 기준, 그리고 이제 놀소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아마 조금 디테일은 차이가 있는데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제 그 해상 풍력 할 때는 DMV를
현실적으로 그냥 참고하는 방법이 뭐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강도를 산정할 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강도를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이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 쪽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연결부에서 이제 그라우트가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라우트와 어쨌든 그 스틸과의 경계면이 파괴되거나 두 가지 파괴 모드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작은 거를 골라서 쓰기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그래프에서 이제 그 X축은 쉐어키의 간격하고 높이에 따라서 쉐어키의 간격 대비 이제 높아지면 뭐 사실은 이제 그 경계면의 강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라우트 내부는 뭐 이제 약간씩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파괴 모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되게 좀 특수한 이제 파괴 구조물 형태고 이제 파괴 모드에 대해서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0년대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왼쪽 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오른쪽 편은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이제 거동을 하면서 이제 요 가운데가 찢어지는 그런 거동을 하고 있고요. 왼쪽은 이제 실험하고 해석으로 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80년대 이런 거동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했던 이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요거 이제 최근에 DMV에서 이런 그 연결부 그러니까 그라우트 커넥션에 대한 이제 좀 내용을 보니까 압축 스트럿 모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압축을 이렇게 이제 그 경사져서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했는데 뭐 조금 이제 저는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압축 스트럿 모델을 또 찾아보니까 이제 요 보에서 이렇게 이제 경사진 형태의 인장균열, 사인장균열에 대해서 이제 거동을 해석을 하는 이런 모델을 해서 따온 것 같아요. 용모가. 근데 조금 이제 그 요 아래에 있는 보에 대한 거동에서는 요 텐션 타이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요런 모델이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요런 그라우티드 커넥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압축 스트럿 모델은 조금 이제 좀 잘 맞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저는 좀 들고 약간 사인장 거동으로 보는 게 좀 더 이제 타당하다. 그래서 요런 쪽에 이제 조금 분석 방법을 써서 요 이제 그라우티드 커넥션 내용을 분석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DMV 기준을 뭐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약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요 이제 특히나 이제 강도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많이 쓰던 거는 80메가파스칼까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80메가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약간 더 검증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사례가 좀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어쨌든 뭐 굉장히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요 이제 그 제일 어려운 게 요 구조물 자체 강도 평가도 그렇지만 하중을 이제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터빈에 의한 하중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웨이브에 의한 이제 피로 하중도 굉장히 이제 산정하는데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난류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파괴 메커니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이제 완전히 규명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사례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제 단방향 반복 하중에 대해서는 이제 468회까지 이제 견뎠는데 그때도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양방향으로 이제 하중이 바뀌었을 때 뭐 21번만 파괴가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는 사실은 조금 정확히 소개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이제 사실은 왼쪽을 보면 안전한 것 같은데 오른쪽을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부의 이제 초기 변이가 증가될 경우 이제 어쨌든 좀 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DMV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 설계 작업할 때 잘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부가 상당히 이제 크리티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제 프리파일링에 사용되는 연결부가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공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이나 연구할 조금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앞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된 기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어키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네. 라운드바를 그냥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용접 피드를 그냥 접근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혹시 두 타입에 대해서 혹시 뭐 품질 차이나 혹은 뭐 고동 차이에 대해서 혹시 스터디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동 차이가 그러니까 스터디된 거를 제가 직접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기준에는 사실 두 가지를 다 사실은 언급은 하고 있고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못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설계 기준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거기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한우이에서 이제 프리파일링 공법을 템플레이트로 해서 이제 박아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조물을 안착시키는 그런 공법인 것 같은데 네. 그 프리파일링도 예전에 그 쓰나미 시청단지에서 했던 것처럼 그 연암 상단까지 그 자켓 파일을 한다 하고 그 안으로 롤락 레이어 안쪽으로 이렇게 핀 파일을 다시 RCD로 포착해서 그라우팅을 해서 이렇게 감결시키는 그런 어떤 똑같은 방식이 이번 신한우이 프로젝트에서 적용되었는지 좀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사실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그 함타 파일이 두 개로 대부분 이제 호기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많은 기수에서 함타 먼저 하고 그 안으로 이제 어쨌든 굴착을 하고 그 어쨌든 핀 파일, 그러니까 인서트 파일 넣고 그라우팅한 이 방식이 거의 동일한 파일 부분은 뭐 어쨌든 비슷하게 상당히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 뭐 펀칭스루가 뭐 나왔다 이런 신한우이 관련해서 뉴스가 좀 사실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파일링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프리 파일링을 하고 이제 있어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작업 시퀀시랑 그런 걸 다르다는 거를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파일 시공 측면에서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좀 제가 뭐 생각하기엔 유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드라이빙하고 불착하고 이제 두 개로 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초반에 사실은 조금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드릴링하는 공정들이 특히나 자켓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대만에서 잘 없었는데 국내에서는 그것들이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어떤 잘 맞는 공법하고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사실은 초반에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거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 그건 좀 구영철 선생님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체 저희 사용하중 평가할 때 파랑하중 부분이 한 퍼센티지로 한 몇 퍼센트가 차지합니다. 네, 그 저기 수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이게 풍화중이랑 파랑화중. 네, 그러니까 대충 뭐 많이 하는데 우리 한 30m 정도 잠시만 치면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평가를 그러니까 최근에 그 상세 설계 기준으로 평가를 안 해갖고 네. 저도 이제 많이 과거에 이제 그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봤을 때 한 오메가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m에서 파랑과 바람이 50대 50 정도 그거보다 낮아지죠. 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그 현대건설하고 사실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현대건설에서 요구하는 게 꽤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경기 키고 제가 못했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에 대한 필요 평가. 근데 이제 아까 그 저기 뒷부분에 보면 IC 쪽에서는 파랑하중이 인 경우는 필요 평가 안 해도 된다고 아까 있어가지고 고기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예. 그래서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여기 내용이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ISO에서는 이제 풍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료 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해상 풍력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실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요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 항상 있어가지고 교수님, 그게 교수님, 저기 네. ISO 1902에서 나온 하중은 네. 파랑하중이랑 대비가 되는 하중이 이제 우리 그 생산시설, 오일앤가스의 생산시설의 그 비인양을 네. 거번한 경우와 네. 파랑하중이 거번한 경우 두 개를 분리해서 네. 파랑하중은 반복하중이잖아요. 아, 이게 거번하중이 그 아니고 필요 해석을 안 걔가 위에서 누르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해상풍력을 적용할 때 DMV를 따라야 되니까 저거랑은 좀 다른 느낌. 근데 DMB에 근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존의 오일앤가스 구조물에서 받는 프리퀀시 넘버 수가 풍력이 훨씬 더한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아니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제가 그 많죠. 말을 그러다 보니까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DMB에서도 막상 그거를 어떻게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발표 자료에서도 보면은 뭐지 저기 시바 2019년작 여기가 딱 그거거든요. 그때 이거 저희 과시할 때도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468회가 21회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DMB에도 이거 어떻게 해라는 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신한은행은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뭐 사실은 지금 설계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뭐 요거는 굉장히 이제 사실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요거의 디테일한 상황은 사실은 좀 다 소개가 되지 않았고 뭐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소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조금 저는 좀 어쨌든 간에 이제 급격한 파괴가 날 수 있어서 아까 이제 그거 그 저기 자켓 그 경사 라인 있는 거 그거 슬라이드 보실까요? 어느 부분 그 맨 앞부분 이거 요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밑에 거가 자켓이잖아요. 예. 근데 밑에 거 자켓이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모멘트 방향이 거꾸로 반대 방향 된다. 파랑 때문에 파랑이 이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물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경우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건데 네. 모멘트는 이제 파랑 때문에 모멘트는 반대쪽으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저희 지금 스타트 라인 빨간색으로 잡아놓은 거가 이게 이제 반대로 교본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모르겠어요. 오해 소지를 좀 풀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네. 저희가 반대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보 능력이 그러니까 압축력, 이장력의 교보 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극한한계 상태의 하중이에요. 그거는 일시적 하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거의 다루지 않는 하중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 피로 설계를 할 때 다루는 하중은 정상 상태의 하중이기 때문에 저렇게 극단적으로 교본 하중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죠. 그래서 적어도 그 정상 상태에서는 교본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구조물의 사이즈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극단 한계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이제 그 교본 하중이 발생할 수 있어도 그게 횟수가 생애 주기 동안 많이 차지하는 횟수가 아니에요. 그럼 압축 지배로 보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 상태 저희가 정상 상태인 경우는 네, 압축 네, 지배. 네, 그때는 압축. 그러니까 압축 그게 지배가 고려돼야 그 되도록 이거를 넓혀야 돼요. 그렇죠. 조절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측면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디테일하거나 정량적으로 이제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셋업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근데 취지로 방향성이 잡혀져 있는 경우는 네. 필요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아까 네. 그러니까 저기 그 DMB에서 스타트 모델 나왔던 아. 네, 유로 코드에서도 그 방식으로 필요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